만약 이 나라들이 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22개국이 목숨 건 기적의 순간을 지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40년 경력 한국전쟁사 연구가 김태훈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25전쟁의 역사를 연구하며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적 같았던 연대의 기록이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폐허에서 기적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매년 7월 27일 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이합니다. 이날은 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달려와 피와 땀을 흘려준 22개국 200여만 명의 유엔군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제가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전 세계가 한반도의 작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요? 국가 간의 이념 차이, 복잡한 정치 환경,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하면 한 목소리를 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1950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난 2019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만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다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945년 유엔 창설 이후 이렇게 많은 나라가 집결하여 무력 개입을 감행한 것은 25전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이 역사를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도움을 받은 유일무이한 나라로 기록됩니다. 필리핀, 튀르키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심지어 룩셈부르크까지 이들은 서로 전혀 다른 대륙,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쳤습니다. 바로 자유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시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들도 군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자국도 어려웠지만 황제의 결단으로 정예부대를 파병했고 필리핀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리를 도우러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애의 증거였습니다. 아시아 변방의 가난한 나라, 세계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웠던 그 작은 나라를 위해 전 세계가 힘을 합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기적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혜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유엔군의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엔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에서 자료를 연구하던 중 발견한 한 문서가 있습니다. 1919년 국제연맹 창설 당시의 회의록이었습니다. 그 문서를 읽으며 저는 인류가 얼마나 평화를 간절히 원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하나의 국제기구에 가입한다는 개념. 이것은 유엔 이전의 국제연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90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전사했고 민간인 피해는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인류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1920년 국제연맹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강제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한 역사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연맹은 권고는 할 수 있었지만 강제는 할 수 없었다고요. 침략 국가에게 제재를 가할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을 때 국제연맹은 비난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그 성명을 무시하고 연맹을 탈퇴했습니다. 1935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연맹은 경제 제재를 결의했지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국제연맹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다시 한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6년간의 전쟁으로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 세계 각국은 깨달았습니다. 말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1945년 10월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국제기구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국제연합, 유엔이었습니다. 유엔은 국제연맹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와 더불어 주요 승전국들이 포함된 안전보장이사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군사적 차원의 강력한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 5나라가 상임이사국이 되었고 이들은 거부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도 졌습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할 책임 말입니다. 유엔 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행위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이제 침략 국가는 전 세계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5년 후 한반도에서 이 조항이 실제로 발동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저는 당시 서울에 살았던 생존자 할머니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날 아침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북쪽에서 들려왔고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많은 국군 장병들이 휴가를 나가 있었고 정부도 경계태세를 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 틈을 노렸습니다. 38선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격이 시작되었고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운 10만 대군이 남침했습니다. 유엔의 실효성과 존재 위위를 시험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년 만에 또다시 침략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유엔이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유엔은 국제연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 트리급의 리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침공 당일인 6월 25일 오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시차를 고려하면 침공 몇 시간 만에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제가 유엔 아카이브에서 찾아낸 당시 회의록을 보면 긴박감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미국 대표는 이것이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영국 대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찬성 9표, 기권 1표로 결의안 82호가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오히려 진격 속도를 높였습니다.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참전용사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탱크가 시청 앞 광장을 지나가는 것을 보며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고요. 국군은 용감히 싸웠지만 화력과 장비에서 열세였습니다. 소련이 제공한 최신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는 대전으로 다시 대구로 피난을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존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유엔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말로만 비난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인가?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결의가 필요했습니다. 무력 개입을 결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비밀리에 북한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탱크도, 대포도, 비행기도 모두 소련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의안은 통과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유엔의 진짜 시험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소련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제가 모스크바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한 당시 소련 정부 내부 문서를 보면 그들의 고민이 드러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신들이 북한의 침공을 지지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당시 전 세계 여론은 북한의 침공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반도의 비극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의 참상, 파괴된 도시들, 전쟁의 공포, 이 모든 것이 전 세계인의 공분을 샀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교묘한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거부권을 직접 행사하는 대신 안전보장 이사회에 아예 불참하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 대표권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엔에는 대만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고 있었는데 소련은 이에 항의하며 1950년 1월부터 안보리를 보이콧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생각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이 불참하면 안보리 결의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을 때 소련 대표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당시 유엔 직원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모두가 소련 대표석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미국 대표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군사 개입을 의미했습니다.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소련은 없었습니다.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은 소련을 공식적으로 불참 처리하고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9표, 기권 1표였습니다. 결의안 83호가 채택된 것입니다. 이어서 7월 7일 더욱 구체적인 결의안 84호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파병국들의 군대를 통합 지휘할 유엔군 사령부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유엔군 사령관 지명을 요청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군사 개입이 결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만난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소련이 안보리에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은 결성되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소련의 자승자박이 대한민국을 구한 것입니다. 신이 한 수였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필연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7월 25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국제적 태스크포스가 드디어 결성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튀르키예,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등은 위료 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자마자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해군 아카이브에서 찾아낸 항해일지를 보면 그 신속함에 놀라게 됩니다. 유엔군의 파병은 비교적 빠르게 투입 가능한 해군과 공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7일 유엔 결의가 채택된 바로 그날 미 해군 제7함대가 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항공모함 벨리포지오를 비롯한 함대가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영국 해군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홍콩에 주둔 중이던 영국 극동함대가 출동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만난 한 참전용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자마자 출항했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자유를 지키러 간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았다고요. 호주 해군, 네덜란드 해군, 캐나다 해군, 뉴질랜드 해군이 속속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해역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제가 부산의 한 박물관에서 본 사진이 있습니다. 각국의 군함들이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조기, 유니언잭, 캥거루 문양, 그리고 우리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상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군 지상군이 일본에서 급파되었습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7월 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북한군의 진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산 전투에서 미군은 첫 교전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T-34 탱크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국군과 미군은 계속 후퇴했습니다. 서울이 함락된 후 수원이 뚫렸고 대전마저 내주었습니다. 저는 대전 전투에 참전했던 한 국군 장교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탄약이 떨어졌고 지원군도 없었다고요. 7월 말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까지 밀려났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부산까지는 불과 80km. 만약 낙동강 방어선이 뚫린다면 대한민국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영국군 제27여단이 포항으로 급파되었습니다. 미들섹스 연대, 아가일 서덜랜드 하이랜더 연대가 낙동강 방어선에 투입되었습니다. 공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 항공대가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F-51 무스탕, F-80 슈팅스타, F-46 콜세어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당시 공군 조종사였던 미국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게 작전 일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백 회 출격했습니다. 북한군의 탱크와 보급 트럭을 파괴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공군의 지원으로 북한군의 진격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8월 내내 낙동강 방어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다부동 전투, 포항 전투, 마산 전투,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버텼습니다. 한 치위 땅도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싸웠습니다. 8월 3일, 낙동강 방어선이 완성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인천 앞바다는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 상륙작전 참전용사를 인터뷰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상륙주정에 타고 있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가 오히려 은폐막이 되어주었다고요. 메가더 장군은 대담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10m나 되어 상륙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북한군이 방비를 소홀히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8개국에서 동원된 함정 260여 척과 병력 7만 5천 명이 인천으로 집결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의 군함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유엔군 참전기념관에서 당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국의 국기가 펄럭이는 장면은 장관이었습니다. 오전 6시 33분, 함포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60여 척의 군함이 일제히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월미도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미 해병대가 월미도에 상륙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월미도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인천 시내로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오후 5시 30분, 만조 시각을 맞추어 제2차 상륙이 시작되었습니다. 레드비치와 블루비치로 해병대가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북한군은 예상치 못한 기습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해병대원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사다리를 타고 제방을 올랐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쓰러졌지만 우리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9월 16일, 인천이 해방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서울 탈환이 목표였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한강을 건넜습니다. 서울 시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은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남산, 중앙청, 서울역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서울 탈환 작전에 참여했던 국군 장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남산에 태극기를 개양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수도를 되찾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중앙청에서 서울 수복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태극기와 유엔기가 나란히 개양되었습니다.
한편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주군과 필리핀군이 도착하여 전력이 보강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으로 후방이 차단된 북한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은 보급이 끊겨 괴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10월 1일 국군 제3사단이 38선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적인 북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튀르키예군이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맹렬히 싸웠고 용맹함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10월 19일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에 입성했습니다. 국군 제1사단이 가장 먼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진은 계속되었습니다. 국군 제6사단이 압록강까지 도달했습니다. 전쟁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승리의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장진호 전투 생존자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산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고 수만 명의 중공군이 쏟아져 내려왔다고요. 10월 초부터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정찰대가 정체불명의 군대와 조우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들은 북한군과 달랐습니다. 장비도 다르고 전술도 달랐습니다. 중공군이었습니다. 중국은 비밀리에 대규모 병력을 압록강 너머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 사령부는 이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메가더는 중국이 본격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개입한다 해도 소규모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11월 25일 밤 중공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천강 전선에서 국군 제2군 단이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압도적인 병력 차이였습니다. 국군은 용감히 싸웠지만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부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부 전선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장진호 일대에서 미 해병 제1사단이 중공군 10개 사단에 포위되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만난 한미 해병대 생존자는 그 지옥같은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동상으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고 총의 기름이 얼어붙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장진호 전투였습니다. 해병대는 흥남까지 후퇴하며 철수작전을 펼쳤습니다. 흥남 철수작전은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10만 명의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9만 명의 피난민이 배에 올랐습니다. 저는 메러디스 빅토리오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화물선 한 척이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정원의 10배가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선장은 단 한 명의 목숨도 포기할 수 없다며 모두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다시 함락되었습니다.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군우리 일대에서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이곳에서 튀르키예군이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중공군의 맹공을 막아내며 유엔군의 퇴로를 사수했습니다. 제가 만난 튀르키예 참전용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군도 원주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네덜란드군은 횡성에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각국의 유엔군이 피를 흘리며 전선을 지켰습니다. 2월부터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킬로이 작전, 리퍼 작전을 통해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북상했습니다. 3월 14일 서울을 재탈환했습니다. 이후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고착되었습니다. 1951년부터 1953년까지 2년 반 동안 고지전이 계속되었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유엔군의 인명피해는 15만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유엔군 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곳에는 20대 청년들이 많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한국어 한마디 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를 위해 왔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필리핀과 에티오피아가 한편이 되어 싸우는 것, 튀르키예와 콜롬비아가 같은 전선에서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제가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황제 하일레 셀라시의 1세는 정의의 근위대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과거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국제사회가 외면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다. 룩셈부르크는 인구 30만의 작은 나라였지만 한 개 소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전쟁 전 기간 동안 싸웠습니다. 콜롬비아는 지구 반대편에서 5,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휴전 후 대부분의 유엔군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영원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희망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유엔군 사령부는 휴전 협정 이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유엔군 사령부는 유사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 없이도 회원국들을 다시 규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1950년의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에도 우리는 추모합니다. 제가 최근 만난 한 참전용사 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낯선 나라를 도운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도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도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엔군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 감사의 마음을 영원히 이어갑시다. 대한민국 만세!